안녕하세요. 지난 브리핑에서 남겨둔 질문들 기억하시죠? 신부는 왜 사라졌는지, ATM에서 돈을 뺀 모자 쓴 남성은 누구인지, 그리고 계단에서 신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단서들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신부는 건물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었고 계단 위아래 카메라 양쪽 모두에서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신부 필체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지만 지문이 하나도 없었고 계단에는 남성 구두 자국이 있었으며 사건 다음날 신부 계좌에 8천만 원을 인출한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신부는 납치된 것도 단순히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메모부터 짚겠습니다. 문제편에서 가장 이상한 점으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신부 필체인데 지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신부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낸 것이거나 신부가 직접 쓰되 장갑을 끼거나 다른 것으로 손을 감싸고 쓴 것이거나 그런데 감정 결과 필체의 필압과 획 순서까지 신부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신부는 직접 썼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쓰인 곳을 다시 보면 찢어진 청첩장 뒷면이었습니다. 급하게 쓴 게 아닙니다. 청첩장을 손으로 찍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면서 단 두 줄을 적었다는 것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남긴 메모가 아니라 사전에 차분하게 준비된 메모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사라지기로 미리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수상한 행적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결혼 일주일 전 24분짜리 삭제된 통화, 그리고 3일 전 현금 3천만 원 인출. 수사 결과 이 통화의 상대방은 신부였습니다. 신부가 번호를 숨긴 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고 24분 동안 통화가 이어졌는데 내용이 삭제된 것은 신랑이 지운 게 아니라 신부 쪽에서 발신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결혼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고 자신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결혼식 전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신랑이 5월 14일에 인출한 현금 3천만 원은 그렇게 신부에게 전달됐고 신랑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신랑은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은 전 남자친구입니다. 협박 문자를 보냈고 당일 건물 근처에 나타났으며 신부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40분 동안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 40분이 핵심입니다. 수사 결과 전 남자친구는 그 40분 동안 건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면 출입구가 아닌 웨딩홀 직원 출입구를 통해서였는데 그 출입구는 CCTV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통로를 알고 있었다는 건 사전에 건물 구조를 직접 파악해뒀다는 의미이고 그가 건물 안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협박 문자는 말 그대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의미가 통하는 약속된 신호였던 것으로 내일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는 신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확인 메시지였고 신부는 그 문자를 받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신부의 탈출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계단 위아래 카메라에 신부가 찍히지 않은 이유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계단에는 중간층의 관리자 전용 비상통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있는 철문으로 웨딩홀 관계자가 아니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문입니다. 신부는 바로 그 문을 통해 계단 중간층에서 빠져나갔고 그래서 위아래 카메라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견된 남성 구두 자국 사이즈 270에서 275는 전 남자친구의 신발 사이즈와 일치했는데 그가 신부를 그 문까지 직접 안내했고 꽃잎은 두 사람이 그 지점에서 함께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신부가 건물에서 나가는 CCTV가 없었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비상통로는 건물 외부 CCTV와 연결되지 않는 별도 경로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웨딩 플래너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1시 9분에 대기실 앞 복도에 있었고 신부와 대화했다는 직원 목격이 있었으나 부인했으며 경찰 조사 직후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했습니다. 수사 결과 웨딩 플래너는 신부의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고 11시 9분 복도에서 나눈 대화는 계획의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가도 되냐는 신부의 질문에 웨딩 플래너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화 자체를 부인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초기화는 신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그 안에는 수개월에 걸쳐 계획을 조율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이 탈출 계획의 핵심 조력자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이전 문제편 영상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객 명단을 직접 관리하며 로비 입구에서 출입자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경찰이 관계자 전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할 때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객 명단을 직접 관리한 것은 의도적인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동선을 묵인하기 위해서였고 CCTV 확인 자리를 비운 것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다음날 새벽 공항 근처 ATM에서 신부 계좌에 현금 8천만 원을 인출한 모자 쓴 남성, 그 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부는 탈출 직전 아버지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고 아버지는 신부가 안전하게 빠져나간 뒤 다음날 새벽 그 돈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공항 근처를 인출 장소로 선택한 것은 수사망을 공항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위장이었고 공항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위치를 택한 것입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이 계획 전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공범이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부가 사라진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를 마치고 보니 이 사건에는 단 한 명의 범인이 없었습니다. 신부는 혼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수개월 전부터 탈출 계획을 함께 짰고 당일 타이밍을 직접 알렸으며 전 남자친구는 건물 안까지 들어와 계단 비상통로로 신부를 안내했고 신부의 아버지는 출입 동선을 묵인한 뒤 다음날 새벽 8천만 원을 직접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계획하고 동시에 실행한 공동 범행이었으며 수사 결과 드러난 공범의 수는 신부를 포함해 총 4명이었고 150명이 지켜보는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부를 사라진 사람, 즉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 전체를 다시 펼쳐놓고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신부가 아닌 신랑이었습니다. 신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웨딩 플래너가 있었고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신부에게는 사라지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도와줄 3사람이 있었으며 심지어 신랑에게서 받아낸 현금 3천만 원까지 탈출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신랑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그날, 신랑은 하객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도 2시간 넘게 웨딩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버진로드 끝에 혼자 서서 신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다렸고 그 2시간 동안 신부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괜찮아. 어디 있어도 괜찮아. 그냥 연락만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 사건은 신부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었습니다. 법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계획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출 자금까지 제공하게 된 사람. 신부가 왜 그토록 이 결혼을 피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이 사건의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랑도 아직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